크리스천 실업인과 전문의들의 모임 한국 CBMC가 제42차 한국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올해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국내 경제의 성경적 비전과 대안을 찾는 한국대회 현장 소식 잠시 후 전합니다. 이슬람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는 특집기획 이슬람, 박종상 목사와 함께 이슬람 국가가 세워지는 수단, 지하드의 또 다른 측면에 대해 알아봅니다. 형사재판을 할 때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소송 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위축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이재만 변호사에게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관재 목사입니다. 1000만 관객을 향해 달려가는 한 영화 때문에 무명의 여성 독립운동가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조국의 해방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 어디 이 한 분뿐이겠습니까? 수많은 무명의 독립운동가들처럼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조국의 해방을 위해 투신했던 분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음을 오늘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해방 70년의 의미를 그 어느 때보다 남다르게 새겨보는 올해인데요.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은 8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크리스천 실업인과 전문인들의 모임으로 영적 비즈니스 리더를 세우는 일과 바른 경영을 위한 비즈니스 사회의 변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CBMC가 3일간의 일정으로 제42차 한국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CBMC 회원 3천여 명이 대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울과 경기, 전북과 제주 등 전국 33개 연합회 267개 지회 회원들이 알록달록 색깔 옷을 맞춰 입고 단합된 모습을 보입니다. 본격적인 대회가 시작되자 연합회를 대표하는 기수단이 중앙무대로 입장하면서 분위기가 달아오릅니다. 한국 CBMC 두상달 중앙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CBMC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 나라의 미래가 되고 희망이 되게 해달라고 전했습니다. 견고한 기초 위에 미래와 희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6일 동안 흩어진 삶의 현장에서 선한 청직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것을 훈련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회 첫날 개회 예배에서는 나춘균 준비위원장의 환영사와 김명규 자문위원의 대표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메시지를 전한 전주 바울교회 원파련 목사는 우리 모두는 선민이기 때문에 꿈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2박 3일 동안 진행된 다양한 특강과 기도회 등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기쁨과 소망을 얻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4년 동안 한국대회를 참석해봐서 매년 은혜로운 시간을 많이 받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통하여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좀 살아가면서 제42차 CBMC 한국대회는 견고한 기초, 창조와 혁신, 미래와 희망을 중심으로 CBMC 사역의 본질을 회복하고 광복 70주년을 맞아 한국경제와 한국교회의 희망의 주체가 되길 다짐했습니다. 대회 참석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쉼으로 재충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한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저희 회사나 또한 사회 직업인들과 또한 실업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믿음으로 인하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전하고 더욱더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한편 제43차 CBMC 한국대회는 내년 8월 경상북도 경주에서 개최돼 깊은 교제와 배움의 시간을 갖게 될 예정입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기독교계 주요 연합기구와 교단장들이 잇따라 기념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영훈 대표회장은 올해가 광복 70주년인 동시에 분단 70주년이기도 하다며
분단의 세월 동안 억압과 고통 속에 있는 북한 동포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 양병희 대표회장은 평화 통일을 준비하는 한국교회가 교단과 교파, 보수와 진보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황수원 목사는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과 피로 세운 우리나라를 사랑하며 애국운동에 앞장서자고 밝혔으며 세계기독교 총연합회 김요색 대표회장은 민족의 진정한 해방을 위해 750만 디아스포라와 한인교회도 십자가를 붙잡고 분단의 장벽을 허물어내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정용택 총회장과 예장백석 장종혁 총회장도 담화문을 발표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화해하고 연합하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자고 권면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동아프리카 국가를 순방한 오바마 대통령의 소식은 저희도 케냐 현지를 연결해서 전해들은 바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전달했던 여러 가지 이슈들 가운데 동성애 문제는 케냐 기독교인들은 물론 케냐 대통령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이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President Obama held talks with Ethiopia's leaders on counterterrorism, human rights, and regional security. He's the first sitting American president to visit the East African nation. Obama wrapped up a two-day trip to Kenya Sunday, urging the homeland of his father to root out corruption, treat women and minorities as equals, and to protect the rights of homosexuals. I've been consistent all across Africa on this. I believe in the principle of treating people equally under the law, and that they are deserving of equal protection under the law, and that the state should not discriminate against people based on their sexual orientation. But in a tense exchange, Kenya's president rejected Obama's message on gay rights, saying it was one value that Christian Kenya does not share with the United States. The fact of the matter is that Kenya and the United States, we share so many values, but there are some things that we must admit we don't share. Our culture, our societies don't accept. This is why I repeatedly say that for Kenyans today, the issue of gay rights is really a non-issue. In Kenya, homosexual relations carries a punishment of imprisonment. In this overwhelmingly Christian nation, many residents shrugged off the U.S. president's lecture on gay rights. Of course, the way President Obama talked about gayism and what have you, lesbianism, or transgender, whatever, according to him, you know, we took him as an American. He was answering like an American. He was for, but according to our African culture, the Christian beliefs, we say no. Dale Hurd, CBN News. 매주 이 시간 특집 기획 이슬람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박종상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매주 한 번씩 이렇게 만나면서 저도 이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슬람 국가가 지하드를 통해 세워진다는 것과 그리고 지하드가 살상과 관용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지하드의 또 다른 측면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무함마드가 이슬람 국가 체제를 갖출 때도 먼저 종교적인 면을 강조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국가가 될 수 있었는지 아주 궁금한데요. 네. 제가 이슬람을 연구하면서 생각하게 된 것은 종교의 정점에는 정치가 있고 또 정치의 정점은 종교적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종종 했습니다. 사실 무함마드가 그렇게 빨리 국가 체제를 갖추게 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무함마드 610년경에 이제 계시라는 걸 이제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630년경에 그 메카 사람들이 그 이슬람 세력, 무함마드가 이끄는 이슬람 세력에 순순히 항복을 합니다. 굴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혈 입성을 하게 되는데, 그때가 이제 헤즈라 한 8, 9년 정도 됩니다만은 그때부터 이제 아랍 전체에 있는 각 부족들이 이슬람을 수용하겠다고 이제 무함마드한테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 메카의 무혈 입성. 뭐 그 전엔 뭐 바드르 전투나 참호 전투나 그 후에 후나인 전투 같은 곳에서 그 무함마드의 군대가 승리하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무함마드가 활동하던 그 시대 그 주변에 사실 무함마드만 그렇게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조직이 없었습니다. 통치자들도 그렇군요. 마찬가지고 이제 그것이 이제 요인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지하드라고 하는 무슬림과 비무슬림을 엄격하게 구분하면서 비무슬림들을 대상으로 할 때 지하드라는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무력 사용을 하는 것이 이제 일종의 압제 수단이 되고, 그 압제 수단에 이제 굴복하게 되니까 결국 이제 무함마드의 통치의 영역 안에 들어오고, 또 네 번째 한 가지 더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 무함마드의 그 인간적인 그 종교적 정치적 그 탁월한 수완, 수완 이런 것을 이제 그 요인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무함마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종교적인 면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꾸란 그 5장에 있는 것을 제가 잠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너희를 위해 너의 종교를 완성했고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만하게 하였으며 이슬람을 너희의 신앙으로 만족해 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따른 사람들을 보호하고 조직화하는데 종교적인 측면을 절대적으로 강화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이제 무함마드가 자기의 생각을 좀 더 구체화하게 되는데 632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종교와 정치가 하나로 결탁된 아주 강력한 이슬람 국가를 형성하는데 아주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총력을 기울이게 되는데, 그래서 이 종교 집단처럼 보였던 것이 결국은 부족 성격 문화와 더불어서 강력한 이슬람 국가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1000년 이상 가는 국가가 그렇게 혹은 정치 권력 이런 것들이 그렇게 흔하지 않은데요. 이슬람이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오랫동안 이렇게 유지할 수 있었는지 그게 참 궁금한데요. 저도 몇 가지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슬람 공동체 안에서 무함마드의 언행은 절대적입니다. 우리 이제 교회만 보더라도 지난 16세기의 마틴 루터나 깔뱅 이런 사람들에서 교회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근데 모슬렘들은 이슬람 사회는 지금 14세기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런 개혁을 허용한 적이 없고 이슬람 특성상 그런 것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도 아마 그럴 것으로 봅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난번에 이제 지하드 할 때 말씀드렸는데 무력 사용을 할 적에는 불관용이 아주 공포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누가 이슬람의 칼, 사이플 이슬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사회를 지속적으로 이끌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 인물이 한 등장하게 되면은 이슬람은 뭐 변함없이 무함마드가 추구하는 그런 체제로 계속 나간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렇군요. 또 세 번째는 이제 종교와 이제 정치니까 함수 관계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의 정점은 정치적이고 또 정치의 정점은 종교적인데 이것이 콘크리트와
뭐죠? 철근처럼 딱 이렇게 결탁해서 이슬람이라는 그릇 안에 딱 담겨질 때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서 강력한 그 종교 국가 체제로 가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무함마드도 이 정도까지 갈 줄 한번 생각을 못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강한 이슬람이 오늘날 더 강하게 보이는 그런 이유는 또 어떤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제 계속 주목해서 보는데 최근에 나타난 것, 특히 20세기 후반서부터 모슬렘 국가가 이제 독립을 하면서 그다음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특히 무슬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과정 속에서 종종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서방 세계에서는 테러라고 얘기하는데 이 모슬렘들에게서는 사활, 생사가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극단성의 문제가 점점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저희들이 보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이나 또 이제 여러 이슬람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이 문제를 많이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샘 해리스라고 신앙의 종말, 우리 말로는 이제 우리 서점에서는 종교의 종말이라는 책을 우리가 번역해서 내는데 거기 보더라도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극단적이다. 또 꾸란과 하디스를 문자적인 말씀으로 대함에 있어서 극단적이고 현대성과 세속문화가 도덕적이고 영적인 건강과 양립할 수 없다고 믿는 데 있어서 이것이 그들을 극단적으로 이끈다. 그렇게 이제 비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극단적인 모습이 결국 테러로 나타나는데 제가 그들의 테러 양상을 쭉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어떤 면을 볼 수 있냐면 인간적으로 모슬렘들이 서양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때로는 모멸감, 멸시 이런 것을 그들이 현재 지금 마음에 간직하고서 이런 선택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종종 이제 보면서 인간적으로 느낀 점이 많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바로 이제 오사마 빈 라딘이죠. 물론 그가 이제 2001년도 9.11 테러하면서 또 유엔이 그것을 규탄하고 또 조지 부시의 그 미국 대통령이 테러와의 전쟁을 감행했는데 그가 그 9.11 테러를 자행하고 나서 10월 7일 날 알자지라 방송을 통해 가지고 그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미국이 오늘 맛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맛보았던 것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이다. 우리 민족은 80년 동안 굴욕과 멸시를 당했다. 우리 아이들이 살해당하고 우리의 피가 뿌려지고 거룩한 곳들이 공격을 받고 알라께서 명하신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런데도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 저는 이 마지막 문장에 모슬렘들의 마음을 저는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 그렇군요. 그런 것 때문에 이 사람들 결국은 이제 극단적 방법을 선택해서 우리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더 강해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상처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분노가 커지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렇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저도 생각할 때 모슬렘들이 어떤 측면에서 모욕을 당했는가, 어떤 측면에서 멸시를 당했는가, 또 그들이 받고 있는 상처가 뭐고 그 전에 그들이 받은 상처가 뭔가 하는 것을 이제는 이제 모슬렘들의 입장에서 이제 서구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해야 되고 이것을 이제 치료하는 측면에서 또 극복해 나가는 측면에서 적절한 조처가 취해야 될 줄 압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모슬렘들과 함께 지내면서 또 모스크에서 강론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저도 이제 크리스천의 입장에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모슬렘들은 어릴 때부터 모스크에서 십자군에 대한 영어로 표현하면서 아예 그들이 그냥 크루세이드라는 말을 씁니다. 크루세이드에 대해서는 상당한 적대감을 갖고 있어서 무조건 크루세이드 하게 되면 그것은 지하드의 대상으로 봅니다. 근데 그걸 제가 이제 보고 얘기를 나누면서 십자군이 아니라 크루세이드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것이 이제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그들이 어릴 때부터 배운 것이라고 한다면은 지금도 서양 사람들이 크루세이드가 돼서 크루세이드 후계자가 돼서 지금도 자기들 공격한다고 봤을 때에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더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는 사실 모슬렘들이 그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적대적 관계를 보는데 저는 모슬렘들과 함께 모슬렘들 개종한 사람들과 함께 창세기 16장과 21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보면서
그 사라와 하갈의 그 평화 공존을 위하고 또 하나님의 천사가 그 하갈을 찾아가서 내 여주인 사라의 수하에 복종하라. 예. 하갈아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돌려보낼 때 거기서 저는 두 가지 큰 제가 인사이트, 통찰력을 얻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평화 공존을 위해서는 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언약 안에 같이 살아야 되고 또 생명 보존을 위해서는 엑소더스 탈출하고 밖에서 쫓아내는 일이 상호간에 있으면 안 되는데 이것은 지금 서구 사회나 모슬렘들이 반드시 같이 풀어나가야 될 그런 과제라고 제가 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서구 사회가 크루세를 통해서 했든지 간에 또 모슬렘들이 테러하는 방법을 가지고 자기네 의견을 표출하든지 간에 폭력은 절대로 안 된다. 생명을 단절시키고 또 평화를 훼손하는 것이 사실 폭력인데 어떤 측면에서도 폭력은 근절되고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풀어가는 방법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0년 이상 그렇게 십자군에 대해서 그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것도 제가 오늘 들은 얘기 중에서 충격적인 얘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군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된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게 됩니다. 네, 지하드에 대해서 4번에 걸쳐서 여러 가지 내용을 같이 알아봤는데요. 그 폭력성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결론을 다시 한번 내리게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평화를 위한 노력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져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는 앞으로 피고인이 악의적이거나 부당한 요구로 불필요한 소송 비용이 발생할 경우 피고인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형사재판은 공짜라는 그릇된 인식을 없애고 소송 비용이 낭비되거나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되는데요. 고소고발이 남발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형사재판 비용 청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인데 그러나 우리 변호사님 더 바쁘신 것 같아요.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말복도 지나서 이제 조금씩 더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형사재판의 비용을 물린다는 내용을 들으시고 이게 무슨 말이지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민사소송이야 당연히 이것은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형사재판은 그동안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동안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었나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가 되면 이제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이제 재판을 해야 되니까 이제 재판부에서 또 재판하는 그 세금으로 또 운영되기 때문에 또 하나는 또 이제 증인을 부른다거나 하면 또 증인료비도 나가고 뭐 여러 가지 국가 세금이 이제 낭비될 수는 있죠. 근데 어차피 그 재판에서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있는데 그 사안 자체를 모두 승복하면서도 그냥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상소를 해보자, 정식 재판을 청구하자. 이제 이러는 경우에는 결국 국세 세금이 낭비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결국 그 당사자한테 소송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뭐 그런 사정이 있을 때는 소송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는데 근데 그동안은 민사소송은 이제 소송 비용 부담의 판결이 나오는데 형사소송에도 소송 비용 부담이 있긴 있습니다. 그게 원칙적으로는 돼 있는데 예외적으로는 부담시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예외가 원칙이 돼가지고 형사소송은 소송 비용이 부담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군요. 이번 검찰이 법원에 요청했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소송 남발을 막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그 소송 남발을 이제 막겠다는 그 이유는 어차피
그렇게 좀 뭐 항소를 하거나 또는 뭐 정식 재판을 청구하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다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소송을 지연할 목적이라든지 그런 의도라는 것이 이제 보여지게 된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그 국가 세금이 낭비되기 때문에 이를 막는다는 차원에서 소송 비용을 부담시키겠다는 그 검찰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그런 조문이 있기 때문에 그 조문을 실효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피고인이 부당하게 재판을 요구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어떤 경우가요? 이제 한번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죠. 이 어떤 사람이 이제 정식 재판을 청구했는데 그 피고인이 그 조선족이었었어요. 근데 조선족이 사실은 그 CCTV의 폭행 사건이었는데 CCTV 자체 폭행이 다 나와 있어요, 증거가. 그 증거가 다 나와 있으니까 정식 재판을 청구해 본들 바뀔 이렇게 변경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완벽한 증거들이 다 있고. 있으니까. 근데도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목격자를 부르거나 뭐 증인을 부르거나 또 경찰관을 또 부르거나 이러면 그 증인 여비들이 계속 그 이제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결국 소송 지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 증인여비라든지 이 재판에 필요한 비용들을 부담시키겠다는 것이죠. 세금으로 나가지 않고. 그렇죠. 말씀하신 그런 경우에 이제는 피고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법으로도 원래 명시가 돼 있다고요. 형사소송법 186조에 피고인에게 비용을 부담한다는 게 명시돼 있어요.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소송 비용을 부담하고 그리고 예외적으로는 이제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경우에는 그 부담을 시키지 않는 예외 규정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예외가 원칙이 돼가지고 형사소송 비용은 그 당사자한테 부담시키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소외 남발을 막기 위해서 이 186조를 적극적으로 적용시키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법으로 명시되어 있은 그동안 집행된 사례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게 있었나요? 이제 그 한 번은 이제 지방에서 음주운전으로 이제 사실은 이제 약식 재판 이제 그 벌금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거를 정식 재판을 하면서 난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로 옮겨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 재판을 서울에서 이제 하게 됐죠. 정식 재판을. 그리고 서울에서 그 음주운전에 적발한 경찰은 다 이제 지방에 충청도에 있는데 충청도에 있는 경찰을 증인으로 부르고 또 목격자를 증인으로 서울로 부르니까 그 경찰은 또 경찰대로 사실은 업무를 못하고 또 올라와야 되고 그리고 또 재판부는 재판부대로 그 경찰관이 올라오면 또 증인 여비를 줘야 되고 그래서 이 경우에 당사자가 증인 여비를 내라. 그래서 20만 원의 증인 여비를 이제 부담시킨 그런 사례도 있고. 증인여비만. 증인여비만.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실제적으로 이렇게 사례가 많지는 않아요. 대략 한 2015년의 예를 보면 그 법원이 이제 소송 비용 부담 명령을 내린 그리고 검찰이 바로 징수한 경우가 18건에 한 1,165만 원 정도 되니까 이제 그동안은 전혀 없었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이런 게 이제 사례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더 많이 소송 비용을 부담시키겠다는 것이 이제 그 검찰의 입장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보면은 고소 고발이 참 많은데요. 이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그렇게 흔치 않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 고소 고발이 상당히 많죠. 일본의 한 60배 정도 된다고. 60배나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정식 재판 청구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인데 이 고소 고발이 남발되면 실제적으로 경찰이나 검찰이 그 사건을 수사해야 돼요. 그럼 사실은 정말 수사해야 될 그 피의자에 대한 하는 수사력이 지금 딴 데로 가서 이게 낭비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고소 고발을 했다가 피의자가 가령 무혐의라든지 또는 무죄가 됐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에는 소송 비용을 부담시키겠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그동안은 그 부담시키지 않았는데 예. 근데 이 부분은 예. 이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또 사실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무슨 부작용도 있긴 있어서 예. 사실 엄격하게 적용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예. 어쨌든 고소 고발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예. 좀 이 탄력적으로 예. 소송 비용을 부담시키겠다는 예.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워낙 우리나라가 고소 고발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예. 좀 억제해야겠다는 그런 의도가 담긴 것 그렇죠. 같은데요. 예. 그러나 이런 검찰의 이런 형사 소송 비용에 대해서도 비용을 물리게 되는 거 우려의 목소리도 또 있다고 그렇죠. 해요. 이거 이제 소송 비용을 부담시키면 예. 이 방어권이 위축돼 이거 고소 고발을 하려고 하더라도 예. 이거 잘못하면 소송 비용을 물게 생겼다. 예.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고소 고발을 해야 될 사람이 자기가 그 고소 고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예. 그런 경우가 있고 예. 또 하나는 특히 가난한 서민일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위축되죠. 예. 근데 돈 많은 사람한테는 뭐 몇십만 원 부과돼도 예. 뭐 아무 문제 없이 고소 고발을 하니까 예. 이 서민들한테 고소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예. 권한 행사에 대해서 상당히 그 위축되는 예. 위축해하는 그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죠. 예. 그렇지만 그렇겠네요. 서민들한테는 그렇고 예. 또 고소 고발 정상적인 고소 고발권에 대한 또 이 행사의 위축 또 그런 부작용도 있고. 예. 근데 이제 그래도 실제적으로는 무분별한 이런 고소 고발이라든지 정식 재판 예. 청구라든지 또는 또 사건을 딴 데로 옮겨서 예. 증인 신청한다든지 뭐 예. 이런 그 무분별한 그 권한 행사, 권한이라기보다는 권한 남용이죠. 예. 이런 거를 막을 수는 있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잘 봐서 예. 필요한 때 집중적으로 잘 선택해서만 할 수 있다면 예. 상당히 이 효과적인 그런 그 제도라고도 볼 수 있죠. 예. 뭐 시스템이 중요하지만 또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또 이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예, 건데요. 예, 그렇죠. 예. 네, 송사를 통해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습니다만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국가적 비용이나 행정력이 낭비된 것은 지양해야 되겠죠. 이재만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C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를 바라고요. 인터넷으로도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절 행사로 분주한 곳들이 많습니다. 모쪼록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